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트리츠에는요,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구체적인 툴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툴이 있습니다. 트리츠하고는 저 두 개의 차이인데, 조금 전에 앞에서 열쇠를 찾는 과정에서는 그냥 자기 지식과 경험에, 한마디로 뭔가를 찾을 경우에 우리는 내 눈에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를 가지고 그 가로등 밑에서 계속 찾았잖아요. 그럼 트리츠는 그런 거와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런 거와 상관없이 어떤 문제가 있으면 어떤 형태의 문제든지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트리츠라는 단계를 한 단계 한 단계 써서 솔루션을 찾아갑니다. 이 단계를 한 단계 한 단계 밟아가는 과정에서는요, 고정관념이 들어올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아예 전혀 없어요. 제가 초중고 선생님들요, 발명반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창의적인 학생들이 어떤 학생들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선생님들이 아무도 대답을 못해요. 전교에서 공부 1등 하는 애가 창의적입니까? 하니까 아니래요. 확실히 아니래요. 그러면 과학 잘하고 수학 문제 잘 푸는 애가 창의적입니까? 아니, 그것도 아니래요. 그럼 뭡니까? 발명관 선생님들이 애들한테 어떻게 창의성을 이야기한다는 거냐? 그러니까 한 분이 고정관념을 안 가지면 창의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도 그렇습니다. 일단은요, 고정관념을 가지지 않는 것만으로도 창의성은 몇 배 정도로 이렇게 상승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고정관념을 안 가지는 정도만 가지고 우리들이 만나는 많은 문제들을 제대로 해결할 수는 없어요. 이제 그런 고정관념을 안 가지는 것 플러스 문제를 정확하게 읽고 또 문제의 해결책의 방향을 구체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방법론이 필요하죠. 그게 제가 볼 때는 트리츠입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트리츠 위에 지금까지 나온 창의성이라는 걸 전부 다 합해도 트리츠와 비교 자체가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기존의 브레인스토밍 무슨 그런 것들은 문제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열심히 하고 있다. 트리츠는 첫 출발이 문제가 뭔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부터 출발한다. 그런 점에서 근본적으로 틀리다. 그래서 트리츠는 다시 한번 정리하면 트리츠의 창의성은 어떤 문제든 그게 기술 문제든 뭐 비기술 문제든 상관없이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철저하게 문제가 무엇이냐를 알려고 합니다. 그게 바로 경계 영역의 도식화라는 용어를 제가 만드는 건데 이 경계 영역의 도식화를 통해서 문제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고 이것을 알게 되면 사실상 다음 문제는 트리츠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만 있어도 문제가 상당히 창의적으로 풀려나갑니다. 이제 그런 예들을 제가 이제 보여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창의성에 대해서 가장 대표적이었던 브레인스토밍에 대해서 한번, 왜 브레인스토밍이 왜 안 된다는 거냐? 뭐가 문제가 있다는 거냐? 그 한계성을 한번 잠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요, 브레인스토밍은요,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성이 없습니다. 저도 회사에서 기술 연구소에 한 10년을 있었거든요. 뭐 임원으로서도 이제 한 5년을 있고, 실제 연구소에서 10년을 있고, 제가 물리학 쪽 공부하는 중에 11년을 물리학을 공부를 했죠. 자, 제가 브레인스토밍을 옛날에도 학위 과정에서도 많이 해보고 회사에서도 많이 써봤는데 도대체가 트리츠를 알기 전까지는 브레인스토밍의 한계가 뭔지 좀 몰랐죠. 트리츠를 알고 나서 보니까 이 브레인스토밍이라는 게 이건 하나의 회의 방법이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다. 왜 그러냐? 한마디로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다. 그럼 그 문제의 해결책을 예를 들면 이 타겟, 여기 관역이라 합시다. 그럼 이 관역을 맞추려면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관역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서 그쪽을 향해서 활을 딱 쏴야 되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건요. 그런데 브레인스토밍은 관역이 어디 있는지에 대해서 아무런 분석이 없어요. 관역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냥 화살을 잔뜩 준비해갖고는 마구 쏘는 거예요. 막. 어느 쪽으로 쏘는지도 모르고 그냥 막 쏘요. 막 쏘다 보면 그 중에 한 놈이 맞을 거다는 거지. 그게 브레인스토밍입니다. 그렇잖아요. 질이 아니고 양이다. 다른 사람 말 절대로 비판하지 마라. 마구 말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회의 분위기가 아주 좀 이렇게 가라앉아 있는 분위기에서는 브레인스토밍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 회의 진행 방법으로서는 굉장히 훌륭한 툴이다. 그러나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툴로서 브레인스토밍을 말해서는 안 된다. 창의성 툴 자체가 아니라고 저는 확실히 정의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방향이 틀리고 트리츠는 요거와는 완전히 반대다. 하나의 화살을 쏘더라도 관역이 정확하게 어디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방향을 향해서 화살을 정확하게 딱 날리는 거죠. 자, 그런 점에서 근본적으로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틀리다. 자, 브레인스토밍의 제일 대표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물론 이제 브레인스토밍도 문제가 있다가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반대급부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있는데 대부분의 회사는 브레인스토밍의 큰 이 원칙을 따르고 있죠. 우선 양을 추구합니다. 마구 이야기하라. 이제 말도 대단한, 특히나
말도 되지 않은 엉뚱한 이야기를 많이 할수록 그 사람이 브레인스토밍에 더 잘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럼 말은 되죠. 되지만은 이게 얼마나 많은 시간을 허비하느냐는 거죠. 그게 문제를 모르니까 많이 말을 해서라도 문제를 하나라도 이게 지푸라기라도 잡겠다는 심정 아닙니까? 문제를 제대로 알아버리고 나면 이게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이라는 걸 알게 되죠. 자, 남의 말에 대해서 절대로 비판하지 마라. 그러니까 마구 말해놔는 거예요. 자유분방하게 분위기 맞아 엄격하게 하지 말고 아주 자연스럽게 하라. 그 다음 남들이 어떤 이야기 하고 나면 그 이야기에 편성해가 타가지고 그 이야기를 이렇게 확장시키는 쪽으로 하라. 뭐 대략 전체적으로 보면 이 정도 수준입니다. 전체적으로 브레인스토밍 하는 회의하는 방법을 보죠. 브레인스토밍은요, 조금 전에 편성이라는 말을 누군가가,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성냥개피가 쫙 있는데, 여기 불을 탁 붙이면 이 연원이 이쪽을 쭉 가면서 성냥개피에 불이 쭉 붙어 나가죠. 이런 것처럼 누군가가 여러 가지 말을 하는 것 중에 우리가 지금 해결해야 될 어떤 문제하고 관련 있는 뭔가가 나오면 그걸 편성해서 쫙 거기에 대한 생각을 해 나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불을 쫙 붙여 나가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형적인 하나의 회의 방법이죠. 우리가 풀어야 될 대상에 대해서 아주 뜬구름처럼 이렇게 올려놓고는 열심히 토론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엄격하게 이걸 분석하겠다는 의도 자체도 없고 이걸 엄격하게 어떻게 분석하는 구체적인 툴도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모르는 상태로 열심히 분석하는 게 지금 브레인스토밍이 가지고 있는 문제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 나온 것을 이렇게 벽에 붙이고 토론하고 하는 이런 문화는 저는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굉장히 좋은데 문제는 그 문제를 정확하게 짧은 시간에 얼마나 풀어가느냐에 문제가 있다. 자, 그래서 결국 브레인스토밍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앞에서 이야기했던 걸 정리를 해보면 우선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에 대한 분석이 없다. 트리츠라는 문제 해결 방법론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게 크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뭐 이렇게 왜? 어차피 구체적인 문제 해결, 문제를 알고자 하는 툴 자체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비교 대상이 없어서 그냥 괜찮았어요, 이게요. 자, 해결책의 방향을 모르고 그냥 열심히 하는 거예요. 타켓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화살을 마구 쏘는 거에 해당된다. 그리고 지식과 경험의 고정관념 내에서 문제를 푸는 거죠. 브레인스토밍은요, 기존 내가 알고 있었는데 미처 생각이 안 나는 것은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확실히 잡아냅니다. 상당히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 내가 모르는 영역의 어떤 문제다. 나의 지금까지 지식과 경험 너머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얼마나 효과적이냐. 거의 효과를 못 봅니다. 실제로 거의 못 봅니다. 그런 점에서 완전히 차이가 난다. 자, 그러면 우리가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그러니까 트리츠 이전에 우리가 창의성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했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 제가 극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진공청소기가 있습니다. 이게 진공청소기입니다. 지금 진공청소하는 모습이고, 자, 진공청소기를 가지고요, 카페트 속에 들어있는 먼지들을 쫙 빨아내려고 합니다. 아주 카페트에 있는 깊숙이 들어있는 먼지를 잘 빨아내려면 진공청소기니까 당연히 진공도가 굉장히 높아야 되겠죠. 아주 센 진공, 뭐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그냥 센 진공으로 만든다면 아마 먼지가 잘 빨려 들어올 겁니다. 확실하죠. 그러면 센 진공으로 한마디로 여기 진공 헤드가 있는데 이 진공 헤드에 센 진공을 걸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 어떻습니까? 진공 헤드가 바닥하고 딱 달라붙어 버립니다. 떨어지진 않아요. 그럼 청소부가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그런 현실이 발생된단 말입니다. 자, 어쨌든 정말 센 진공 청소기는 센 진공인데도 바닥에 절대로 달라붙지 않은 그런 진공 청소기를 개발해라. 그러면 그 전 세계 진공 청소기 시장은 우리의 거다. 우리 회사 거다.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진공 청소기를 개발하라고 연구소에 자, 딱 이제 과제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연구소 연구원들이 어떻게 하겠냐 이거죠. 제가 있던 회사의 연구소도 비슷한 상황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합니다. 자, 진공 청소기 안에 달라붙는 놈이 진공 헤드다. 진공 청소기 헤드니까 요 헤드하고 카페트하고 어떤 관계 뭐 이런 걸 따져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선 헤드의 모양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헤드 중에서 잘 안 붙는 놈이 뭐냐? 뭐 여기에 대해서 열심히 생각합니다. 뭘 기준해서 지금까지 내가 경험했던 나의 지식 범위를 가지고 열심히 분석하죠. 또 적당한 진공이 어느 정도냐? 진공이 뭐 높다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적당한 진공이 뭐냐? 또 카페트는 어떻게 생겼냐? 먼지는 어떻게 안에 들어있느냐? 또 관련 기술하고 열심히 분석을 합니다. 열심히 분석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특히 우리 한국이 불과 얼마 전까지 제일 잘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미국, 일본 따라갔던 거 아닙니까? 그럼 지금은 우리가 따라갈 데가 별로 없거든요. 우리가 앞서 있으니까. 우리가 벤치마크